우선 이 부채 한도 협상은 네. 잘 아시다시피 정치 변수입니다. 올해가 특히 왜 사람들이 긴장을 하느냐? 제일 악몽이 있었던 2011년과 상황이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네. 내년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리지를 차지하게 한 양당의 지금 정치 변수인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초점이 뭐냐면 이게 잘못됐을 경우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우리는 어차피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쉽지 않은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선엽 사령관님 모시고 네. 또 투자 전략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짜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뉴스들 뭐 이슈들에 너무 파묻혀 갖고 지금 맞습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네네. 있는데 네. 중요한 이슈들 좀 골라서 발라보고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볼까요? 그래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고 이 이슈들이 좀 중첩이 되는데 대부분 네. 안 좋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여전히 안 좋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뭐 어젠가 그저께 우리 빈센트라는 분이 나오셔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해주셨죠. 예, 굉장히 저도 이제 감명 깊게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뤄볼까 해서 이제 한 꼭지만 발제를 한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거는 그분이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오늘 그 3% 이제 투자 클럽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제 올 1월 달에 혹시 우리가 발목이 잡히면 이거 한번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은 없어요. 부채 한도 잘 협상. 되든 안 돼도 예. 네. 플러스 요인은 없고 마이너스 요인은 확실한데 얼마나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3이냐 와장창 내리느냐 사실 그 영향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물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까지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막 결론을 이렇게 내시고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부채 한도 협상은 네. 잘 아시다시피 정치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결론을 제가 딱 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일정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손을 넣고 야 무조건 그냥 100% 터질 거야. 언제 터질까는 겁만 먹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일단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장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부채 한도 협상은 사실 독립 변수로는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번에 있는 미국 양당의 부채 한도 협상도 사실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부채 한도는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견이 없는데 여기에 조건. 볼모가 들어갔어요. 네. 예, 볼모로 그 대신에 내년에 예산 깎을래라는 볼모가 들어있어서 문제인 거고요. 공화당이 그걸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정치 변수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올해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더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네. 대선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대선에서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갚아야지. 일단 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은 해주고 대신에 그 조건으로 내년에 바이든이 쓰겠다라고 한 돈을 상당 부분 깎아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라고 볼모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1960년 이후로 78번 있었고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문제가 된 거는 2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는 원래 이견이 없는데 항상 정치적인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가 특히 왜 사람들이 긴장을 하느냐 제일 악몽이 있었던 2011년과 상황이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네. 자, 대선 1년 전. 대선 1년 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볼모로 잡아서 나한테 유리하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네. 내년에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계산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바이든은 조건이 뭐냐?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해라. 쉽게 얘기하면 공화당한테 배째 등따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할 테면 해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당은 내가 이거는 조건이 있게 상향을 해줄 거니 대신에 정부 지출을 삭감을 해 라는 얘기고 그럼 뭘 삭감하라는 얘기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수혜라고 얘기하는 IRA와 관련한 보조금들을 삭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보조금부터 해서 태양광 보조금 같은 보조금을 삭감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아마 푸드 스탬프라고 아시죠? 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네. 음식 이렇게 주는 그런 건데 그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적용을 좀 덜게 그래야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민주당 안 찍을 거니까. 네, 어차피 또 저소득층 맞습니다. 민주당 쪽이니까. 또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금 대출 네. 요거 이제 탕감하는 거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년에 그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삭감을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야 그러면 지금 공화당의 이런 얘기는 명분이 타당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IRA라는 법 자체는요. 양당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자, 본인들이 합의해놓고 갑자기 내년에 예산을 깎으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명분은 조금 약하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금 대출 이런 거는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딜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해서 공화당 얘기가 들어가면 실제 IRA와 관련된 보조금들이 축소되는 거 아니야? 우려가 시장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부분은 건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본인들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특히 이제 이 IRA법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의 향후 에너지와 관련된 안보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쉽게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료비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흔히 얘기하면 복지죠. 퍼주는 복지 이쪽에서 뭔가 조금 얻어내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일단은 시기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번에 그 IBK 보니까 우 연구원님께서 되게 좋은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인용을 해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이제 어제 밤의 기사입니다. 어제 밤의 기사 보시면 이번에 4월에 우리 그 세금이 있었었죠. 그 미국에서 세금 거치는 달이잖아요. 4월 15일. 예. 4월 15일에 세금이 거쳤는데 실제 데이터 보니까 많이 거쳤어요. 예상보다 덜 거칠 줄 알았는데 많이 거쳐서 사실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6월 달 아니겠느냐 했는데 7월로 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돈이 떨어지는 날을 엑스데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무부가. 그 엑스데이트가 보통 우리 6월로 생각을 했는데 세금이 지금 잘 거쳤어요? 7월로 많이 거쳤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7월로 밀렸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세수 증가로 인해서 미국 재무부 고발 시점이 6월보다는 늦춰질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트위터에서 6월 초에 부채 한도 데드라인이 도날 가능성은 낮아졌다. 즉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되고 이게 엑스데이트는 확실히 오는데 그게 6월은 아닌 것 같고 조금 7월 뒤로 좀 미뤄졌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뭐 어쨌든 맞아야 할 매긴 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것보다는 6월 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네. 한 7월 정도까지는 조금 늦춰져서 아예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점은 우선 첫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요거 TGA 계좌라는 거 이게 이제 트레저리 뭐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그래가지고 요 계좌는 어떤 계좌냐면 그러니까 연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한 계좌죠. 네. 자 그러면 이 계좌에 돈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냐인데 요게 지금 7월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장 5월에 잠깐 며칠 동안 우리가 힘들긴 했지만 힘든 건 계속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뭔가 격화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점이 뒤로 밀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립니다. 이게 네. 왜냐면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뭐 정치를 제가 알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모르지만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초점이 뭐냐면 이게 잘못됐을 경우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잘못되고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이 있다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데서 이견을 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건 알겠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인 거고요. 그러면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도 한번은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답은 아니지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따른 경제적 파장만 가지고 두려움에 겪고 있지만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는 정치 변수죠. 그럼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내년 대선을 향한 양당의 정치 변수인데 이게 잘못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게 또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정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 그림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오바마 대통령 있었을 때고요. 그 당시에 재선 선거를 1년 앞두고 나서 있었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요 갈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17.2% 급락을 했고 협상이 결렬됐죠. 우리 빈센트 분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 당시 날짜로 보면 한도가 X데이트가 8월 2일이었고 실제 타결이 된 게 7월 31일 딱 이틀 남겨놓게 됐어요. 이건 진짜 벼랑 끝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무디스나 S&P에서 니네 자꾸 그렇게 대체하면 신용등급 강등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벼랑 끝까지 가면서 8월 5일에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됩니다.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이렇게 내린 걸로 돼서 네. 이 더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정부 셧다운. 그래서 요때 이제 조금 내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수로만 놓고 보면 벼랑 끝까지 가면 참 큰일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치적 파장도 경제적 파장도 참 중요한데 그러면 이때 일어났던 이 경제적 파장이 실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장 보시면 됩니다. 뒷장 요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아이고 요거 뒤에 한번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요게 그래프입니다. 요 당시에 7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망가졌는데 이 망가진 것 때문에 그 뒤에 어이없게도 지수 보이세요? 요렇게 해서 요때가 선거였어요. 선거 때까지 누가 보더라도 지수가 올랐나요? 내렸나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몰랐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너무 많이 빠지면서 이게 발판이 되어서 그 다음에까지 미국 지수가 우상향하는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이런 엉뚱한 공화당의 이 목리 때문에 어쨌든 지수상으로는 네. 뒤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십니까? 2012년에 미트롬니하고부터는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시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 시도 자체가 자기들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불리한 쪽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라는 게 자명했다란 이전에 정치적 결과가 있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재선에 가장 큰 역할이 됐었던 게 이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고서를 써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장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게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많은 분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2011년도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 공화당에서 이렇게 파행을 이끌었던 세력이 공화당 내에 티파티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티파티. T라고 하면 차죠. 네. 차. 왜 티파티란 명칭이 불렸냐면 이게 공화당에 있는 초강경파들이었는데 네네네. 이 초강경파들이 옛날에 보스턴 차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명칭이 붙여진 거고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티파티라는 분들이 있었었고요. 이거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이제 저희 신안에서 썼던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보이세요?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오히려 이
부채 한도 협상 있고 나서 오바마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고 대통령 재선에 당선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사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정치적 변수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리지를 차지하게 한 양당의 지금 정치 변수인데 2011년에 있었던 공화당이 또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공화당을 의회가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공화당이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갔던 사례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엔 오바마의 지지율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잘못되면 바이든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역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뒤로 티파티 애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아예 티파티가 괴멸되는 사항으로 벌어졌고 네. 궁극적으로 이 티파티 세력의 몰락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가져온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강경 보수들이 그 부채 한도 협상에서 강하게 좀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결국 이제 여론의 역풍 맞고 본인들도 그 뒤에 2014년에 한 번 더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도 티파티가 또 그런 일 하면서 정부 셧다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다음 의회 선거에서 전부 다 탈락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정도의 반대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시겠군요. 그렇죠. 그런 정도 반대를 안 하면 만약에 이걸 감안을 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안아야 될 부담이 본인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되면 민주당이 불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불리해요. 예, 자기들이 불리해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우리는 어차피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쉽지 않은데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쁜 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할 테면 해봐 하는 거예요. 네가 손해날 건데 할 테면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공화당에서도 이걸 너무 잘 봤겠죠. 2011년, 2013년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두 번의 사례 이후에 과연 이렇게 했었던 공화당이 얻은 게 있느냐 정치적으로.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 정권을 이제 못 찾는 계기가 됐고 동시에 자기들마저도 몰락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정치적 변수로 돌아오면 이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과연 최후까지 그렇게 끌고 가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패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론을 내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건 가지고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뒤에 한번 기사 보시면 됩니다. 막판까지 저렇게 가면 이제 우리 증시, 그러니까 미국 안 증시 좋아요. 포함 우리 증시 안 좋은 거고. 그럼요. 저렇게까지 안 가면 괜찮아요. 안 가져가면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좋은 건 없는 거지 뭐. 예,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3 정도인데 버틸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죽어 나자빠질 거냐 그 정도인데 네. 좋은 변수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번 기사 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신문 기사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동아에 있었던 건데 미국 정치 많지는 티파티가 뭐길래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 정계 골칫거리 셧다운서 존재 경과 시 강경 발언 취소 그러고 나서 티파티가 오바마를 살렸다라는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면서 오히려 공화당이 입지가 더 약화가 됐고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아예 등장하는 계기가 됐기도 했고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이 몰락을 가지고 왔다.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초강강파 한 16명 정도 미국에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거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전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이 경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분석들 하면 경제까지만 오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 정치 변수니 정치적으로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도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러네. 지금도 상황이 똑같은데 공화당이 이랬었고 지금 초강경파가 그 당시에는 티파티란 이름으로 다른 거였었고 어쨌든 이렇게 해봤었더니 정말 문제가 네네. 되는 것까지 했었더니 오히려 선거에서도 지고 본인들도 떨어지고 또 본인들 세력이 아예 그냥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까지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꿈이면 계속 재선이거든요. 네네. 당선되는 거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데 저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지 않느냐라는 건데 네. 뭐 이렇게 생각도 좋게 말씀하신다고 할까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한번 볼 필요는 네, 있잖아요. 하여튼 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 3 이렇게 중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지금 모르죠. 기로인데 예. 일단 엑스데이트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도의 날은 좀 이제 미뤄진 상태고 예. 그 협상은 이제 4월, 5월 마마 쭉 이어질 텐데 계속
이어지겠죠. 근데 아마도 전처럼 막 그 엑스데이트 바로 임박까지 가는 그런 짓은 아마 공화당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협상이 잘 될 거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협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유예로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예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유예를 서로 시킬 수도 있어요. 합의하에. 그러면 부도는 안 나면서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유예를 하고 그 날짜를 정해서 몇 번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할 시기에 몇 번 더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변수는 이번에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한다서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잠재적 악재로 계속 끌고 가면서 어느 시기에 뭔가 유리한 걸 하려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게 유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딱 끝나고 올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은 선거가 없을 땐 그렇게 해주고요. 선거가 있을 땐 대부분 그냥 우리 한번 좀 유예를 하지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는 한숨을 돌리고 한 몇 달 정도 돌리겠죠. 시한도 정해놓습니다. 뭐 몇 달 뒤에 시한을 정해서 거기까지는 내가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아까 그 우리 TJ 잔고를 봤잖아요. 네. TJ 잔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레저리 그죠?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재무부가 미국 연준에 맡기는 잔고인데 이 지금 잔고를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잔고를 쓰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연준이 돈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해서 뭐냐면 유동성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시장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동성 방출 효과도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양적 완화냐 아니냐인데 양적 완화 맞습니다. 이게 양적 긴축 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시중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번에 부채 한도가 유예가 아니라 이제 협상이 됐어요. 협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 정부가 또다시 국채를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찍어내기 시작을 하면 역발상으로 시중에 돈이 빨려 들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주에 나와서 올 하반기 시장 지금 상반기입니다. 여러분들 5월달 상반기예요.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경제 자체가 연착륙과 즉 얕은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지만 그 안에서 지수가 그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난주에 했던 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이 오히려 유동성이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으니까 오히려 와 박수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졌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수를 쉬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당시가 아마도 우리가 지금 경론이 되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앞으로는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침체일 거냐, 깊은 침체일 거냐, 얕은 침체일 거냐 가지고 어떤 논쟁도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건 유동성이 풀린 거고 반대로 이게 올라가면 유동성이 잠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중에 빨려드는 거니까 맞물리면 조정의 불미가 오히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당연히 올라갈 때 쉬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정 많은 분들은 뭐 지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나 오히려 요게 협상되는 타결 부분에서부터 오히려 한번 조심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시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힘이 있으면 어쨌든 같은 악재라도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고 돈의 힘이 없으면 돈이 오히려 반대로 빨려 들어가면 같은 악재라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중간에 쉬어가는 텀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걸 안심할 게 아니라 그 뒤로 유동성이 결국 빨려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이때 한번 우리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연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뭐 경착륙이냐 아니면 얕은 침체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경론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읽기가 어렵다는 얘기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경로는 똑같습니다. 지금 뭐 서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와서 앞으로 있을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요때하고 맞물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요때 사례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이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더니 경기 침체가 6개월 뒤에 오더라고요. 보니까 요때도 6개월 뒤에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역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올 연말에 경기 침체가 크게 올 거다. 크게 올 거다라면 연준은 이번에 5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올 연말에 경기가 경착륙, 네. 격한 침체가 오는데 5월에 금리 올리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통화정책은 이 정책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6개월 뒤에 발생을 합니다. 시차를 감안하면 누가 보더라도 확정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으로 심각하게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에 금리 올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반드시 내려줘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팩트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연준이 이번에 근데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0.25로 올릴 거다라는 게 현재는 일반적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 안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에 있을 즉 연말에 있을 경기 침체는 연준이 바라보기엔 연준의 생각이 꼭 맞을지 틀릴지 우리는 알 수나 연준이 바라보기엔 경착륙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연준은 앞서서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금리 인하를 올해도 안 할 거야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연준이 올해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경기가 안 좋아져도 그 폭이 심각한 깊은 침체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짧지만 뭐 오늘 그 부채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한도는 어떤 식으로도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다만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만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부채 한도는 정치 변수이기 때문에 이 정치 변수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게 다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고찰을 해보면 그렇죠? 그거 다 공화당 사례였다는 걸 보면 이 공화당이 이번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결론은 내리지 말고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지 한번 봐보자. 그리고 이전의 사례도 보셨지만 이걸 통해서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잃은 게 너무 많았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런 선택을 할 거냐. 본인들이 다리면서 할 거냐.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겠죠. 뭐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할 거다라고 확정을 짓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이 이슈를 몰고 가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지양을 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건지 다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500포인트에서 이제 공방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이선엽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2,500을 우리가 저항으로 봐야 될지 지지로 봐야 될지. 당분간은 저항이 맞겠죠. 네. 하반기에 즉 저는 연말로 가서는 그거를 넘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5월 정도까지는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오히려 이번에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조금 들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보다 좀 더 반등이 연장이 되고 지금 이제 뭐 세린 메일에서 5월에 팔아야 되느냐 마느냐 얘기하지만 그게 꼭 5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는 시기부터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다가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그래 뭐 이 정도면 쉬어가는 것도 많고 하여튼 경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니 왜냐하면 이게 다음 달 이상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좋게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말고 최근에 있던 금융 불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미 대출이 많이 줄고 있고 오늘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요즘 뭐 또 퍼스트 리퍼블릭 또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융 스트레스들이 계속 가는데 사실
소비가 계속 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온다라고 보면 앞으로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야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어라는 개념으로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야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건 결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아니겠느냐가 논쟁이 가열되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 같고 그 논쟁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시장에서 줄어드는 시기가 맞물리면 그게 조종을 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5월 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5월 초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시기가 약간 밀리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우리한테도 팔 기회를 저는 충분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 이선엽 사령관님과 함께 특히 미국의 이제 정치적 이슈 부천도? 한번 좀 살펴봤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린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